폭군의 셰프 막장 버전. 제일막 불꽃 속에서 깨어나다. 궁궐의 밤은 금빛이었다. 수백 개의 기름등이 처마 아래 일렬로 매달려 어둠을 밀어내며 잔을 비추고 음식의 윤을 부풀렸다. 기녀들의 소매가 물결처럼 흔들릴 때마다 비단의 비늘 같은 광택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러나 연회의 끝은 언제나 같았다. 남은 접시와 엎질러진 국물, 삭은 과일의 단내, 뜨거운 기름과 장냄새가 뒤섞인 부엌은 전쟁이 일어난 자리였다. 그 난장판의 중앙에서 불길이 솟았다. 솥뚜껑을 타고 오르던 불은 순간 쇠조각처럼 튀어오르다 마치 숨겨진 틈새를 찾은 듯 한 방향으로 몰려들었다. 불꽃이 쪼개지며 안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희고 길게 트인 상에, 반쯤 찢긴 앞치마, 그 으름으로 뒤엉킨 머리칼. 낯선 복색의 여자는 검게 탄 바닥을 더듬으며 기침을 터뜨렸다. 여긴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체리를 베어 물듯 짧고 메말랐다. 지면의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안쪽 송금 사이로 미세한 숯가루가 스며들었다. 연지영은 쥐고 있던 것을 늦게 알아챘다. 손에 남은 일상의 무게 나이프였다. 손잡이가 손바닥을 눌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각도로 잡힐 도구가 이 낯선 공간에서만큼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징표처럼 느껴졌다. 부엌 주변에서 장졸들이 모여들었다. 갓의 그림자 아래 두 눈이 빛났다. 쇠소리 섞인 명령이 짧게 끊어졌다. 잡아라. 칼날이 번뜩이며 일제히 쏟아졌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요리사의 몸은 불과 칼, 뜨거운 기름과 미끄러운 바닥 사이를 수천 번 드나들며 습득한 작은 회피의 기술들을 기억한다. 그녀는 왼발을 대각으로 뺀 뒤 오른쪽 어깨를 낮춰 칼끝을 비켜냈다. 스테인리스의 매끈함 대신 무쇠의 거친 표면이 손목을 타고 진동했다. 무쇠와 철의 음색은 다르다. 스테인리스가 팅하고 맑게 울리면 이곳의 칼들은 목이 쉰 사람처럼 짤걱 소리를 냈다. 정체를 밝혀라. 군졸 하나가 소리쳤다. 지영은 대답 대신 숨을 골랐다. 공기에는 숯과 된장, 오래된 기름과 마른 산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지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자랐던 기억이 혀끝으로 소금처럼 떠올라 금세 녹아버렸다. 나는 연지영이야. 셰프. 그녀는 짧게 말했다. 여길 망치려던 게 아니야. 셰프? 장졸의 이마가 구겨졌다. 요망한 소리를. 칼이 다시 내려왔다. 지영은 칼등을 비스듬히 세워 충격을 흘려보냈다. 나이프가 군졸의 칼날을 스쳐 지나며 미세하게 떨렸다. 손목 아랫부분에 전달된 진동이 팔꿈치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요리사의 칼은 배기보다 제어에 익숙하다. 힘을 주는 대신 힘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여 비껴낸다. 지영은 그 비낌으로 살아났다. 멈추어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불길을 끊었다. 사람이 갈라지고 붉은 골룡포가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아니 모든 공기의 결이 그를 향해 수그러들었다. 왕이었다. 연기가 거치자 얼굴에 윤곽이 드러났다. 젊었으나 낡아 보였다. 눈은 먹을 어떤 술보다 차가웠고 입가에는 오래전 굳은 흉터가 짧은 선으로 남아있었다. 무슨 소란이냐? 그가 물었다. 내시가 옆에서 허리를 굽혔다. 전하, 이 여인이 부엌을 어지럽히고 왕의 음식을. 내 이름. 왕이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은 칼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칼을 내려놓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불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 연지영.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프랑? 바다 건너? 거짓말을. 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호기심이라기보다 이미 모든 것을 본 자의 권태에 아주 미세하게 낀 금 같았다. 거짓이면 곧 드러난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네가 칼을 쥔 손은 서툴지 않다. 흉기인지 도구인지 증명해라. 어떻게요? 지영이 물었다. 맛으로.
왕의 입술이 아주 얇게 굽었다. 웃음이었을까? 조롱이었을까? 내 혀는 거짓을 모른다. 나를 만족시키면 살려주겠다. 시시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말 끝이 내려앉자 부엌의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장의 향기는 더 짙게 코를 찔렀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훑었다. 무너진 듯한 부엌에도 질서의 잔재는 있었다. 찢어진 천 아래로 반마리 분량의 훈연 꿩고기가 반짝였다. 장독대에서 떠온 간장이 사발에 반쯤 남아있었다. 된장은 표면에 흰 꽃이 어리고 있었지만 속살은 아직 단단했다. 숯불은 반쯤 죽어갔으나 부채질을 하면 달아오를 여지가 있었다. 지영은 무쇠솥 뚜껑을 뒤집었다. 무쇠는 열을 먹는다. 금방 달아올라 오랫동안 뜨거움을 유지한다. 뚜껑을 철판처럼 쓰려면 아래에서부터 불을 균일하게 키워야 했다. 그녀는 부채를 잡고 짧고 빠르게 흔들었다. 불씨가 깨어났고 숯이 붉어졌다. 기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꿩고기의 표면을 먼저 봉하기로 했다. 불에 던진다고? 뒤에서 궁녀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태울 작정이네. 지영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칼끝으로 꿩고기의 근막을 벗겼다. 끊어질 듯 늘어나는 얇은 막이 손등에 달라붙었다. 손가락으로 끊어내고 나이프로 실처럼 갈랐다. 버리지 않았다. 근막을 볶아 풍미를 더하는 것이 서양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과 시간이 제한이었다. 근막은 뜨겁게 달궈진 뚜껑의 한쪽에 올려 아주 바삭하게 태워 가루로 만들었다. 다음을 위하여 간장과 물을 섞을 때 그녀는 손목에 힘을 빼고 원을 그렸다. 된장은 채를 찾을 수 없어 젓가락으로 부드러운 부분만 긁어내어 따로 두었다. 장의 향은 무겁다. 고기와 만나면 더 무거워져 눌러앉는다. 고기가 장에 잠기면 장이 고기를 먹는다. 오늘은 장이 고기를 감싸되 고기가 장을 이겨야 했다. 무쇠 뚜껑이 살짝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지영은 꿩고기를 망설임 없이 올렸다. 칙하는 소리가 한순간 부엌의 모든 귀를 잡아당겼다. 표면의 수분이 당황해 증발했고 단백질이 재빨리 응고했다. 그녀는 고기를 누르지 않았다. 누르면 육즙이 도망친다. 대신 모서리를 들어 열의 흐름을 확인했다. 숯의 불금이 아직 한가운데 몰려 있었다. 고기를 반바퀴 돌려 가장자리로 보내고 가운데엔 살짝 물을 흘려 증기를 만들었다. 증기는 고기의 속을 익히되 표면의 갈색을 훼손하지 않게 했다. 무슨 짓을 대신 하나가 중얼거리다 입을 다물었다. 왕이 가만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영의 손은 불을 읽고 있었다. 요리는 시간을 먹는다. 불은 공기를 먹는다. 공기를 먹는 불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수분은 빠르게 도망친다. 그녀는 왼손 등으로 열을 쟀다. 비늘처럼 뜨거운 공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다. 충분했다. 고기를 뒤집었다. 첫면의 갈색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매끈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삼켰다. 여기가 프랑스의 주방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불의 성질은 어디서 나갔다. 끓는 점과 연기의 흐름은 어느 왕 아래서도 변하지 않는다. 간장 소스를 작은 국자로 떠 가장자리에 흘렸다. 설탕 대신 쓰는 꿀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당분은 고기 자체의 단맛으로 충당해야 했다. 된장은 마지막에 얇게 입힐 요량이었다. 산초 몇 알을 공이로 대충 으깼다. 이곳의 산초는 향이 약간 두텁고 전기처럼 미세한 절임이 뒤늦게 올라왔다. 혀뿌리 쪽을 자극해 장의 염도를 짧게 리셋해 줄 것이다. 놋접시를 숯가 위에 살짝 올려 예열했다. 차가운 접시는 음식의 온도를 앗아간다. 온도는 맛의 언어였다. 프랑스에서도 조선에서도. 고기가 다 되어갈 때쯤 그녀는 칼을 세웠다. 나이프의 얇은 등 뒤에 숨어있는 기억이 손끝으로 밀려왔다. 첫 심사 때의 소리, 수천 번의 서비스에서 똑같이 흘렸던 땀의 염도, 미슐랭의 별을 받던 날에 떨리는 손. 모든 기억은 지금을 위해 저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 반대 오두께로 고기를 썰었다. 표면의 장유약이 얇은 유리처럼 부서져 속의 촉촉함을 드러냈다.
대파의 흰 부분을 바늘처럼 채 썰어 물에 잠깐 담갔다 빼냈다. 매운 것만 흘려보내고 향만 남겨두었다. 플레이팅은 거리감의 문제였다. 왕의 혀와 그녀의 칼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 고기를 반달 모양으로 펼치고 산초를 가장자리에 톡톡 뿌린 뒤 대파채를 구름처럼 얹었다. 마지막으로 된장을 지문처럼 얇게 쓸어 올리고 끓여둔 소스를 한 줄 그듯 끓였다. 끝났습니다. 접시가 왕 앞에 놓였다. 부엌의 공기가 다시 숨을 멈추었다. 젓가락이 딸깍 소리를 내며 고기를 들어 올렸다. 왕의 손등에 얇은 흉터가 있었다. 오래전에 생긴 듯 피부색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다. 사소한 흔적이었지만 지영은 이상하게 그 흉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흉터가 아주 오래전의 연기 냄새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해보았다. 첫 씹힘. 왕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겉에 유약이 부서지는 순간 달짝지근한 짠맛이 얇은 막처럼 혀를 덮었다가 산초의 미세한 전류가 뒤따라와 그 막을 벗겼다. 뒤로는 된장의 깊이가 느리게 올라왔다. 늦게 오는 맛은 기억에서 더 오래 산다. 왕의 시선이 멈추었다. 그는 어딘가를, 여기 아닌 어딘가를 잠깐 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흘렀다. 내시가 고개를 들었다. 전하? 왕은 접시를 다시 바라봤다. 표정의 변화를 읽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영은 알 수 있었다. 요리를 올린 사람만이 아는 아주 사소한 징후. 젓가락을 쥔 손의 압력이 조금 풀렸고 어깨선의 힘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사람은 맛있는 것을 입에 넣으면 고개의 각도가 약간 변한다. 목을 지키던 근육이 식사에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살려주겠다. 왕이 짧게 말했다. 대신 오늘을 기점으로 너는 대령 숙수다. 부엌이 동시에 들썩였다. 누군가 억눌러 온 숨을 뒤늦게 내뱉었다. 누군가 기침을 참지 못해 짧게 캑캑거렸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자체로 감사의 표시였다. 그러나 왕은 곧 말을 이었다. 감사할 때가 아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단단했다. 궁은 좁다. 충성은 더 좁다. 네가 반발만 비틀면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 내 요리가 나의 혀를 속이면 그 자리에서 내 칼로 내 목의 힘줄을 끊어라. 명심하라. 그는 돌아섰다. 붉은 골룡포의 물결이 문틈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의 칼날이 있었다는 흔적처럼 아름답고 위험했다. 왕이 떠나자 기름 냄새가 갑자기 더 짙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감탄의 빛, 경계의 빛, 질투의 빛이 번갈아 지영을 스쳤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은 곧 얇은 장막 뒤에 숨었다. 부엌은 언제든 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었다. 지영은 칼을 씻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풀었다. 산성을 중화하려는 습관이었다. 칼을 문지르는 천의 결이 손끝을 쓰다듬었다. 그 작고 반복적인 동작이 심장을 안정시켰다. 칼집에 칼을 넣으려던 순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씨. 지영은 돌아섰다. 검게 그을린 손을 가진 늙은 노비가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치지 않았다면 믿어주시오. 아씨는 이 나라 피요. 나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지영은 웃으려 했다. 그런데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한쪽 어깨의 소매가 조금 찢겨 매끈한 피부 위에 미라 같은 작은 점 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점이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비의 눈동자가 떨렸다. 왼 어깨의 점 왕실의 피는 그 위치에 점을 타고난다 하였소. 전하의 눈과 닮았소. 그 눈빛의 결이. 그만.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노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씨가 원치 않으면 말하지 않겠소. 하지만 누군가는 아씨를 찾고 있어. 오래전부터. 마치 담장에 붙은 담쟁이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히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칼을 칼집에 넣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떨림은 금방 멈췄다. 주방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부엌엔 다시 기름이 식는 소리만 남았다. 식는 소리는 언제나 조금 슬펐다. 뜨거웠던 것들이 끝났다는 뜻이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부엌의 등불은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등불을 끄기 전 지영은 수채 잔불을 살짝 헤집었다. 작은 불씨가 혀를 내밀었다. 그 불씨를 보며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국을 끓이자. 처음부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부엌 문을 나서며 지영은 잠깐 마당을 보았다. 달빛이 돌길 위에 얇게 흘렀다. 멀리서 가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퀴가 돌을 밟을 때마다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가마 안에 사람을 볼 수는 없었지만 가마가 지나갈 때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식었다. 질투의 온도는 낮다. 차갑고 오래간다. 지영은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발 뒤꿈치에 남아있던 화상이 아팠다. 그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는 자는 다음 끼니를 생각한다. 누군가의 혀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했다. 침실에 도착해 그녀는 누웠다. 눈을 감자 불길이 떠올랐다. 파리의 레스토랑,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번져가던 불 깨지는 접시의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 불길이 문처럼 열리고 그녀는 그 문을 지나왔다. 불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때로는 길이 된다. 그 길을 따라 그녀는 여기까지 왔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이상하게도 왕의 손등 흉터를 떠올렸다. 흉터의 모양은 인맥 같았다. 오래전 누군가가 뜨거운 무언가를 쥐었다가 남긴 자국처럼. 그녀의 어깨에 작은 점과 그의 손등의 얇은 흉터가 머릿속에서 한순간 겹쳐졌다. 거짓말 같고 불길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쫓아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바람이 부엌을 스쳤다. 장독대의 뚜껑이 아주 살짝 들렸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그 사이에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갔다. 검은 사발의 한 방울. 냄새는 없었다. 독은 언제나 냄새가 없다. 냄새가 없을수록 오래간다. 새벽은 늘 같은 빛으로 찾아왔다. 어둠이 풀리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지영은 가장 먼저 부엌에 들어가 솥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녀는 된장 한 숟갈을 푹 떠넣었다. 장은 이 땅의 숨이었다. 물이 장을 받아들이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곳의 장은 프랑스의 어느 소스보다 오래 살아있었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언제나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시선이 닿는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발소리는 남았다. 얇고 가벼운 발걸음. 비녀가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작은 금소금. 그것은 경고처럼 혹은 예고처럼 부엌의 공기 속으로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지영은 국을 저었다. 새로 끓는 국은 어제의 기름을 씻어낸다. 어제를 씻어내는 데에는 끓는 물이 가장 좋다. 끓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늘도 살아남기로 했다. 그리고 그 생존이 언젠가는 이유가 되리라 믿었다. 불은 작아졌다. 그러나 꺼지지는 않았다.